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로 예정됐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오늘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거센 반대와 86그룹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정계 은퇴가 송 전 대표의 선택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한편 채널A 사건 공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로 예상됐던 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오늘로 하루 미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류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이유인데 어떤 배경이라 보십니까? 서류 준비는 많이 부족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말하는 차출 등장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송 전 대표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요 상당히 고심이 깊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선거가 꽃길이 아니잖아요. 가시밭길인데 이게 말하자면 좀 우리한테 유리한 선거여서 나와서 후보로서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한다면 자리 욕심 때문에 꽃길이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지만 따지고 보면 어려운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송 대표께서는 아마 지금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듣고 좀 고심하시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이 등록 마감이죠. 네. 그래서 아마 고심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 송 대표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대안 없이 계속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송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들어보면 이거 다른 좀 훌륭한 후보가 있으면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내가 하겠다 나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나가겠다고 한 상태면 후보군이 우리 민주당도 여러 중진 의원급들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붐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 말하자면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에 본인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좋은 결과로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국민들이 좀 붐업에 대한 그다음에 서울시장 민주당이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대안 없이 계속 어떤 후보에 대한 얘기도 없이 송영길 전 대표만 공격을 하게 되면 민주당 내 내용으로밖에 그러니까 갈등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당내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고심은 하고 있지만 오늘 후보 등록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결정을 어렵게 했고 차출 당에서 좀 나와서 뭔가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오늘 등록을 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 이 대표적 86그룹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은퇴를 발표했고 송영길 대표는 오늘 등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86 용퇴 움직임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서영주 대변인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출마 결심을 한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 특히 이제 이 출마가 이제 소위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이제 당권 경쟁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잘 알고 있는 처지에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또는 더 나은 후보가 있다든지 하면 나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좀 한 발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꼭
그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사퇴를 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어찌됐든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있는 소위 86그룹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 소위 86그룹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까지의 86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86그룹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민주당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다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근본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지금 견지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나와도 상대적으로 송영길 후보나 송영길 전 대표나 박영선 전 그 후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오세훈 후보하고 지금 그 모든 조사에서 그 오차범위 내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적어도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보다도 내부에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하겠죠.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을 예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정치적 뭐 본인의 정치적 역할 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위 이제 친명 그룹이 생각하는 뭐 정치적 프렌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네. 이번 이제 지방선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는 일단 무조건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등록해 놓고 한 발 쉬어서 굉장히 괜찮은 후보가 있다거나 또는 뭐 당내에 이제 합의가 있다거나 이런 과정들로 좀 한 발자국을 좀 한 스텝을 좀 쉬고 가는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여져요. 네. 정 의원님 말씀한 대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송 전 대표의 의중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더 본인보다 더 좋은 후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후보를 뭐 이렇게 탐하지 않겠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이 지금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당내 갈등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송 전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뭐 좀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이후에.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한 하는 역할,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내에서 지금 친문그룹이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도 발표를 했고 개파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건가 그리고 이러다가 차기 당권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는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오래되면 당내에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좋지 않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대선 이후에 0.73%포인트의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회초리를 때리셨는데 그러면 저에게 당내에서 좀 쇄신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전 대표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부에서 나왔는데 사퇴해라, 뭐 나가라, 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그룹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겠죠.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갈등과 내용으로 비춰지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마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전 의원께서도 민주당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른바 젖잘싸 프레임에 갇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0.73%로 졌다라는 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과 그런 성찰 속에서의 방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어느 분들이 판단을 해도 지금 뭐 민주당이 무슨 좀 변화 그리고 변화를 위한 성찰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과거에는 보면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갈 당선인이 나오면 일정 기간 밀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심지어는 무슨 그 공직자의 자세로서 도리도리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조롱 같은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막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것은 자기 진영들을 결집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래도 한 0.73%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양당 모두 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합당을 지금 공식 선언합니다. 국회에서 합당 같이 연대, 서약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연대를 함께 하면서 들어보시죠. 선거를 치른 이후에 정치 교체 추진과 또 그때의 가치 연대를 실체로 옮기기 위한 합당 제의와 또 정치 교체 공동 추진위원회 제안을 받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합당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합당 선포식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합당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맞춰서 정치 교체에 대한 연대를 추진했던 그 대선 때의 생각과 또 추진력을, 동력을 당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교체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또 같은 연대 정신에 의해서 합당이 돼서 한 당으로서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시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범정치 교체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합당이 되면서 화학적 결합은 물론 뜻을 같이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치 교체와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정책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매진하고 또 온 힘을 저희 새로운 물결 당원도 함께 합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 등록 절차만 남아 있어서 사실상 양당 간 합당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동연 대표, 이제 그럼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제 경기지사를 출사표를 던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가 또 뜨겁지 않습니까? 네. 뭐 윤승민 후보도 있고 예. 김은혜 대변인도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 지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내의 중진그룹과 경선을 치러야 되죠. 네. 그건 이제 뭐 본인이 받아들이고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경기도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은혜 대변인을 투입할 정도로 경기도에 공을 들인 수밖에 없는 건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0.73포인트라는 게 저희한테는 뜨거운 회초리지만 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또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가져옴으로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자면 승리를 제어확인하는 그런 좀 의미를 경기지사 선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뭐 김동연 후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네. 일단 김동연 후보랑 나머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좀 뜨거운 경선들을 경기도에서 펼칠 거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 경기도지사로 이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판세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부에서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 뭐 윤심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어제 이제 김은혜 의원이 무려 한 10분 가까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든 이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결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제 경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흥행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당연히 이제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내 후보 중에서는 적합도가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뭐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해서 그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계속 승리를 해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흥행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쏟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정당은 국민의힘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김은혜 의원의 그 출마 결심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두 이 경기도지사 경선, 당내 경선부터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18억 고문료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의혹이 터졌습니다. 먼저 이 30년 전에 3억 8천에 장인에게 구입한 집을 100억 원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이게 매매가 성사되진 않았습니다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 적합한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 또 부동산이 걸려 있고요. 3억 8천에 뭐 오래전에 사서 지금 시세가 한 50억, 60억인데 한 100억이 내놨다.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이 재산 형성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국민들께서는 이거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외교통상 쪽에 고위공무원으로 있을 때 본인의 집을 매입할 때 장인에게 본인의 아파트 2억 2천에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에 3억이라는 월세를 받죠. 그걸 가지고 매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외국계 기업에 조력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 데 썼다면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재산 취득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런 말을 뭐 정당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데 이건 상식선을 생각해 보면 외국계 기업이 종로에 있는 한덕수 총리의 집을, 총리 후보자 집을 어떻게 알고 가서 월세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외교통상 부분에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추측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한덕수 총리가 외교통상 쪽의 고위 공무원이니까 내가 지금 집을 뭐 매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월세를 3억이나 내놓고 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억에 내놨다는 부분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대단한 폭리를 취하려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게 후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8억이라는 돈을 김현장에서 고문료로 4년간 받았어요. 5억, 3억인데 그러면 어떤 자문을 해줬길래 그런 대단한 돈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는 참 돈 쉽게 벌 수 있구나.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 사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김현장의 18억 고액 고문료와 그다음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이해충돌,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처신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제대로 해명이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심각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기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한덕수 후보 총리께서는 그냥 이걸 어물쩍 이게 적법한 절차로 됐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부 대변인은 이 논란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본인의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그 서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종로 특히 이제 그 종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성북구에 있는 성북동, 평창동, 종로 일대 뭐 이제 그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임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외국 그 무슨 그 공사라든지 대사관 이런 형태로 임대해 줘 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전세 내지는 3년치 전세 월세를 갖다 한꺼번에 받는 그런 거래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용도로 해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은 뭐 그 성북동, 평창동 이런 데가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로 소위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뭐 공간들에 대해서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뭐 그 3억대에 있는 것을 지금 이제 100억대에 내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 과연 그러면 그 당시 이게 이제 89년도인데 예. 그러면 그 실거래가에 매입을 한 거냐 장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6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2006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매입가 매수가들을 서로 낮춰가지고 양쪽에서 다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2005년 이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리 3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고 얘기해도 이게 이제 뭐 3억대의 집이 100억대에 내보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제 매매 거래는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주변 시세보다 왜 훨씬 높게 내놨느냐 이런 네. 문제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공직자가 무슨 본인이 했던 일과 연관돼 가지고 기업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런 거래들은 흔히들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저도 그 거래를 아는데요. 이 일대 저도 이제 이 종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압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외교통상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통상 미국계 뭐 통신회사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그다음에 뭐 정유회사나 이런 쪽에 관련이 돼 있죠.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만에 하나 이게 관련성이 있다면 저는 한덕수 후보 총리 후보자는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격의 심각한 미달 기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뭐 어떤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아마 좀 자료를 살펴보고 청문회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 판단에 대한 의견 바로 여쭙겠습니다. 뭐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서 역시나 뭐 윤석열 당선자가 정권을 잡으니까 한동훈이 무혐의가 되는구나. 그 줄곧 저희가 주장했던 바고요.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됐는데 참 이게 너무 죄 씻고 감싸기 아니냐. 그다음에 한동훈 이 검사장이 무혐의가 나온 건 2년 동안 본인의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버텼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네. 버텼고 휴대폰에 대해서 2년을 버티니까 수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휴대폰이라는 게 미국 법조계에서는 확장된 자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여기에 불리한 진술과 불리한 증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반대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 휴대폰 비밀번호가 뭐 20자리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부인했어요. 아니,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왔겠죠. 근데 그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검찰의 태도와 자세,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의 전체적인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일부 검찰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라인, 그렇죠? 그 라인들의 어떤 이런 수사의 미진한 결과들이 솔직히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2년 만에 받았고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먼저 일단 지금 이게 2년을 끈 사건이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 채널A 이모 기자라는 분이 그 한 검사장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 비스무리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신라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봐주겠다. 그걸 얘기해주겠다라는 것들을 공모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채널A에 있는 이모 기자 사건도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휴대폰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 없는 거와 관계없이 사실은 그 행위를 한 채널A 기자가 무죄가 났는데 사실은 한 검사장의 범죄 혐의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진작에 계속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실제로 수사 그 담당자들은 이거 사건을 종료해야 됩니다라고 쭉 작년 연말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수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박범계 장관의 후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보류하다가 결국은 4월 4일 날 그저께 이거 종결한다 이렇게 처분을 한 내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정권이나 대선 관련 없이 이미 이거는 작년에 사실은 무혐의 처리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제보했다고 하는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이분이 이제 그 신라젠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 한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무슨 변호인을 소개해줬다 뭐 이런 논란이 붙었던 사람이죠. 이분이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한테 100억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도무지 사실은 제보자 A 씨라는 사람 얘기를 신뢰할 수 없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제보를 가지고 소위 이제 이 채널A 이모 기자 사건도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것도 무죄가 난 거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거의 2년 동안 거의 이제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하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고초를 겪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조금 전에 만나서 조금 전 최고위 회의에서 투표 결과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권이 부결됐다고 밝힌 겁니다. 강 변호사 지난 2010년이었죠.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이 됐고 최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 복당을 신청했으나 지금 복당이 불허됐다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의 족쇄를 벗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미 벌써부터 뭐 중앙지검장에 갈 것이다, 요직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하는 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어떤 직위에 쓸 거냐.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임명 권한을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동안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거의 독립운동 하듯이
실제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지금 현 정부와 싸워왔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당선인의 인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변방을 돌고 수사부서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대한민국 검찰에서 최고 요직이라고 하는 중앙지검장 같은 데에다가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을 딱 앉혀놓는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오히려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면서 어떻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능력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추미애 장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남부지검의 증권금융검제를 전담하던 데가 해체돼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정말 수사 능력과 지휘 능력이 필요하면서도 중앙지검처럼 가장 핵심 요직이 아닌 것, 뭐 남부지검장이라든지 또는 뭐 어디 수원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부대변인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담이 되겠죠. 한동훈 검사장이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은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그랬잖아요. 뭐 독립운동하듯이 버텨왔다. 그러면 결국에 말씀한 대로 이런 한동훈이 따져보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뭐 국민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을 말한 대로 요직인 중앙지검장 같은 데 앉혀놔서 그분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 현 정부에 당했던 그 소름을 뭐 말하자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수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복수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건 아니잖아요. 검찰의 어떤 역할에 맞게끔 한동훈 검사장을 쓰는 게 한동훈 검사장을 위해서도 옳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옳고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서도 옳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를 윤석열 당선자가 아껴서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결국에 이게 또 정치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향후에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사람을 쓸 때 원래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본인 측근들, 주변 사람들 더 엄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낀다고 해서 더 가깝게 두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오해받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그런 인력풀의 한 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앞으로 나올 검찰 인사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취임식 참석 논란을 일으킨 이 방탄소년단 이야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유수위 차원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취임식 참석을 검토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이 나섰거든요. 논의를 한 적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적절한가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이견 제견이 그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네. 중단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방탄소년단이든 뭐 블랙핑크든 보통 일련 일정들이 다 짜여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초청해주면 적극적으로 가겠다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BTS를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막 해외에 나갈 때 써먹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취임식이나 주요 국가 행사에 굉장히 유명한 그 대중 스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 가지고 나 가서 축가 불러줄 생각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고 네. 지금 한국 정도 되는 문화대국에서 자꾸만 이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 행사할 때 뭐 누구 데리고 오고 뭐 이거는 이제는 좀 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써먹었다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시고 네. 말하자면 의견은 물었겠죠. BTS 측에. 특히 BTS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고 이제는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엔
갔을 때 BTS가 어떤 위상을 보여줬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를 했었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취임식 때 지금 BTS나 그쪽에 하이브 쪽에다가 네. 어떤 통보나 상의도 없이 BTS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박주선 취임위원장께서 하니까 BTS도 황당했고 하이브 쪽도 되게 황당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좀 말하자면 좀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발표를 해도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검사가 피해자 부르듯이 와서 공연해.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TS 아미들이 되게 좀 분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세계적인 자산인 BTS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앞서 전해드렸잖아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불허. 그러니까 한나라당 때 제명이 됐고 이번에 서울시당에서는 복당을 승인했는데 최고의 의결을 기다리다가 지금 속보로 불허됐다는 건데 이렇게 불허가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 한나라당 시절에 소위 그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 발언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해당 행위로 해서 그 출당 조치가 됐어요. 근데 그 한나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출당 조치가 됐어도 12년이 지나면 복당할 수 있는 일단 조건이 돼요. 복당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아마 그 서울시당에서 일단 복당 심사에서는 동의를 했던 게 우리는 복당 여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조건이 성립됐다라는 것만 판단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올리는 건데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든 본인의 주장들을 과감없이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당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예. 네. 저희가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요. 조직 개편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바쁘시긴 하지만 손들어 주시면은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들어 주신 두 번째 앉아 계신 기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경향신문 문가구지입니다. 그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 공약이었는데 그럼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시고 조직도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한국일보 박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조각 발표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경제부총리 먼저 좀 발표를 하시고 순서대로 하는지 그 순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인사라는 게 이렇게 시간표를 해놓고 정확하게 그날 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세가 워낙 엄중합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가 지금 엄중한 이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손들어 주신 기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 정한입니다. 그 일부 기사에서는 이르면 오늘 경제부총리부터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 최대한 빠른 시간이 뭐 이번 주 안에 가능한 건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을 하겠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워낙에 아주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과 그리고 또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추 간사님께서 답해 주시죠. 예, 추경호 간사님 하시고 저 위원장님 다음 일정 때문에 현장 일정이신 관계로 위원장님 가시고 그럼 추경호 간사님께서 추가 설명 더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재정분과관사 추경호입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새 정부 조각 작업은 현행 정부 조직 체계 기반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일단 이번 인선에는 포함이 됩니다. 약간의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인수위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어차피 이건 정부 조직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하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4%가 올랐거든요. 그동안 3%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4%대가 돼서 인플레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저희 이제 원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문제, 가계부채 계속 늘어나는 문제. 그래서 그 당분간 민생 경제와 그 외교 안보의 핵심을 두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특히 앞으로도 논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우선적이고 또 합의 가능한 일부터 먼저 추진하는 방침들이 저는 훨씬 더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 진단과 개편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속도 조절은 하지만 그래도 개편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뭐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어차피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정부 조직을 완전히 뜯어 고쳤을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와서 또 협치나 갈등, 협치가 안 되고 갈등을 초래할 거기 때문에 일단 현행 체제대로 가되 아마 지방선거 이후의 결과를 보면서 동력을 좀 살피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일단 민생, 경제 이런 부분 당연히 국민의힘만 살피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살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엄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이라고까지 밝혔으니까요. 조직 개편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